오늘의 머릿말. 땅에 떨어진 낙엽들을 모아 관찰하면 이파리 하나하나는 모두 이파리 밑등 부분에서 더할 나위 없이 깨끗하게 잘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낙엽의 미학이랄까요? 스쳐 지나기 쉬운 이런 계절의 아름다움을 잠시 멈추어서 바라볼 때마다 어딘지 마음이 뿌듯하게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해가 오고 또 가는구나 싶어지는 거죠. 만개하는 꽃만큼이나 때를 알고 지는 낙엽의 아름다움은 우리를 또 새롭게 살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딩 케미스트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다혜입니다. 올해는 가을이 무척 찬란했습니다. SNS를 켤 때마다 누군가가 올려놓은 은행나무, 단풍나무 사진을 볼 수 있었거든요.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오늘 하루 더 가을이 연장되었구나 매일 생각한 기억이 납니다. 훌쩍 날씨가 추워져서 겨울이 성큼 다가왔는데요. 이 계절에는 이 계절의 아름다움이 있겠죠. 저는 겨울이라고 하면 책 읽기가 좋은 계절이라고 반갑게 맞아들입니다. 책 읽기 좋고 영화 보기 좋은 계절이요. 차분하게 삶을 돌아보고 미래를 계획하기 좋은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봄을 기다리면서요. 오늘은 김신지의 책생연분 시간인데요. 나무와 계절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이분만큼 좋은 대화 상대가 또 있을까 싶어요. 김신지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한 4주 정도 시간이 흘렀거든요. 네. 그래서 가을을 어떻게 만끽하셨을지 궁금했습니다. 이번 가을이 약간 처음에 갑자기 추워졌다가 네. 그래 이렇게 가을이 마저 짧아 금방 네네. 겨울 오겠어 이랬더니 또 갑자기 그랬었죠. 20도였다가 그래서 약간 단짠으로 춥다가 따뜻하다가를 반복해서 다른 해보다 좀 길게 느껴지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날씨가 이제 반짝 따뜻해지면 가을을 써야 된다. 이 가을을 끝까지 써야 된다. 이러면서 약간 일기예보 보면서 이번 주 토요일이 기온이 20도까지 오른다. 이러면 반드시 외출 계획을 잡아서 좀 단풍 보러 가고 캠핑도 가고 어머, 그러면서 좋네요. 막 더 추워지기 전에 캠핑을 가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캠핑도 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해보다 가을을 되게 잘 쓴 한 해 같아요. 혹시 캠핑은 어디로 갔다 오셨어요? 그 변산반도의 고사포 야영장이라고 아. 서해가 바라보이는 거기 가서 맛조개 해루지를 맛조개가 그 구멍을 찾아서 맛소금을 이렇게 넣으면 위로 이렇게 뿅 올라오는 친구거든요. 네네. 그걸 아주 양껏 맛조개에게 미안하지만 잡아다가 이제 조개구이도 해먹고 네. 그래서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제 기온이 뚝 떨어졌어요. 체감 기온이 막 영하 2도 이래서 역시 가을은 이 기온을 잘 살피면서 재빠르게 놀아야 된다. 진짜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음 주를 기약하면 안 되고요. 오늘 놀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있을 때 놀아야 되고 이게 가을에 무슨 전국에 페스티벌이 진짜 많았어요. 무슨 축제가 많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무슨 김밥 축제도 있었고 만두 맞아요. 축제도 있었고 이런 식인데 저는 예전에 서해안에 동백꽃 보러 동백꽃이 이제 보통 겨울에 피잖아요. 그래서 아마 연초에 2월, 3월 그때쯤이었을 텐데 서해안에 동백꽃 축제를 한다고 해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도착하고 보니까 동백 쭈꾸미 축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계절이 같아. 그러니까 아예 둘을 묶어서 어머 귀여워라. 네, 너무 귀엽죠. 네. 그리고 어디를 가나 굉장히 신선한 쭈꾸미와 관련된 모든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다만 동백꽃을 호젓하게 즐길 수는 없다. 사람이 많고 그리고 어딜 가나 확성기 소리 같은 게 굉장히 시끄럽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굉장히 좀 즐거운 추억이 되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또 제철 해산물이 맛있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방어가 이제 기름이 쫙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은 아주 방어가 가장 맛있을 때를 지나고 있을 거기 때문에 방어에 한라산 꼭 드시고요. 오르는 한라산 말고 마시는 한라산을 정말 이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각종 수학이 끝나고 맞아요. 예, 모두가 다 이제 집에 있으면서 긴 시간을 다른 사람들하고 보내기 시작하는 시기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호프자런의 랩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책의 부제가 나무, 과학, 그리고 사랑인데요. 제철 행복을 쓰신 김신지 작가님이 이 책을 고르신 게 굉장히 좀 특별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 책 고르신 이유가 어떤 걸까요? 아까 오프닝에서 이 차분하게 삶을 돌아보고 미래를 계획하기 좋은 시기라고 하셨는데 딱 그런 무렵에 읽기 좋은 책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가을에 또 낙엽 지는 거 보면서 쓸쓸하다, 막 인생 무상하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네네. 많잖아요. 근데 나무 입장에서는 약간 어리둥절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난 그냥 내 인생 사는 건데, 네. 목생을 사는 건데 인간들이 왜 저리 호들갑이람 이런 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좀 가을 겨울에는 아무래도 좀 낙엽이 떨어지고 스산한 풍경이니까 마음도 좀 쓸쓸하거나 혹은 차분해지거나 네.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전 약간 좀 삶을 돌아봐야 되는 시간을 보낼 때 자기계발서가 아니라 자연과학 서적을 읽으면 그게 더 마음에 와닿는 지점들이 많을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랩걸이 좀 그런 책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골랐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낙엽이 지는 게 나무가 죽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인간이 좀 F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인간이 사실 자연 현상을 바라볼 때 그것을 인간의 입장에 맞추어서 재해석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뭐 예를 들면 가을이 되어서 낙엽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제 한 계절이 끝나고 이 삶이 저물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마지막 잎새라는 소설이 한 맞아요. 사람의 죽음으로 다가가는 이야기를 그린 것처럼 이제 그런 느낌으로 많은 것들에 감정이입을 해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 아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것이다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걸 읽고 있을 때 마음속에서 되게 잔잔한 희망 같은 게 차오르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읽다 보면 일단 나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책이다. 그게 첫 번째인 것 같고, 그다음에 나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만큼이나 타인의 삶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는 책이기도 해서 잘 읽히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맞아요. 읽은 다음에도 계속 생각나는 책인 거예요. 저도 이번에 랩걸 준비하면서 책을 다시 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밑줄 그어 놓은 부분들을 다시 보게 되잖아요. 근데 되게 신기하게도 책을 처음 읽을 때하고 다시 읽을 때하고 밑줄 긋는 부분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게 제독의 기쁨 중에 네. 하나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용 파악하려고 아무도 급급한 부분이 있었는데 다시 보니까 이 작가가 삶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시선 같은 것들도 굉장히 각별한 데가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학 분야에서 베스트셀러가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2016년도에 출간된 랩걸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한 개인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나무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을까요? 저도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생각을 한 게, 약간 우리 지난달에 소개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처럼 읽는 사람에 따라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이 되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감동의 포인트들도 저마다 다를 것 같은 되게 풍부하게 읽히는 책이어서 사랑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나무나 식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그 나무의 어떤 생애 주기나 우리가 몰랐던 정보 같은 것들 알게 되는 기쁨이 있고, 또 이 호프자런의 삶을 통해서 되게 소설책 같지 않나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약간 너무 소설처럼 읽혀서 조마조마한 거예요. 근데 기승전결에 맞아요. 가면은 이게 너무 소설과 영화에 절여져서 그런지 차를 타면 사고가 날 것 같고 곧 호프자를 크게 아플 것 같고 막 아이가 낳았으면 아이는 괜찮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제가 너무 웃길 정도로. 근데 그렇게 흡입력 있는 스토리 안에서 또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도 있고, 일하는 여성으로서의 면모들 보면서 지금 자기 고민에 많은 걸 비춰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빌과의 그 아름다운 우정. 네, 맞아요. 사람은 그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 인생에서 이 사랑과 우정 빼놓고 행복을 말할 수가 없구나, 이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드는 책이어서 읽는 사람마다
아마 100명에게 물으면 100명 다 감동한 포인트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 빌과의 우정이라고 하는 게 이 책에서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거의 대도시의 사람.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빌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책에서 그러니까 호프 자런의 정말 소울메이트는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구나 싶은 존재가 빌인데 이 과학에 뛰어들고 나서 사실 학부생 조교일 때 학생이었고요, 빌은. 그런데 서로가 서로의 어떤 마이너리티를 알아봤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그렇게까지 섞이지는 못하는 네. 서로를 알아보면서 굉장히 이 연구실에 들이게 되고 그 뒤로 평생에 걸친 우정을 쌓아가는데 딱 뭐라고 사람들은 항상 이 책에도 우리에게 라벨을 붙이고 싶어 한다. 그래서 맞아요, 너네는 맞아요. 예. 뭐 친구야? 친구 이상의 연인 음. 비슷한 관계야? 혹은 가족이야?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너희 사이를 말해줘. 왜냐하면 네. 이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만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그렇게 한마디로는 설명을 할 수 없는, 라벨링 할 수 없는 관계가 책 전체에 걸쳐서 이 두 사람의 삶의 굴곡부터 그 과정에서 우정이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보여줘서 읽다 보면 나도 이런 우정을 갖고 싶다. 진짜요. 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 빌하고의 관계가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책 전체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처음에 빌이 나왔을 때 '혹시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어떤 편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성의 삶과 커리어에 대한 이야기에서 비중 있는 남자가 나왔다면 '이 사람은 동반자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맞아요. 편견이 저한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이 사람하고 사귀는 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건가?' 같은 식으로 생각하고 봤는데 아닙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동료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걸 잠깐 빌어보면 온누이, 영혼이 통하는 친구, 동지, 수사와 수녀 관계, 공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범주에 모두 해당하는 그런 친구 관계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의 몇 끼 밥을 같이 먹고 재정적인 문제도 얽혀 있고 서로에게 모든 것을 말한다. 여행을 같이 가고 일을 같이 하고 서로가 시작한 말을 대신 끝내주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 목숨을 걸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호프 자런이 아이를 낳고 가족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동안 이 모든 것에 가치 있는 사람이 이 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정말 하게 되고 그리고 친구이자 동료가 든든하게 있다는 것이 한 사람의 인생에서 특히나 일하는 사람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왜냐하면 친구는 보통 나하고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사람의 역할이 약간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큰 프로젝트 같은 것을 꾸릴 때에도 맞아요. 하나씩 서로를 도와가면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도 이런 친구가 있으신가요? 근데 이 동료이면서 친구잖아요. 이게 정말 호프 자런을 복 받은 사람인 게 그러니까 회사 동료랑 이렇게까지 소울메이트가 된 사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호프 자런이 이룰 수 있었던 많은 것들에 이 빌의 역할이 없었다면 네, 맞아요. 불가능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보면 전 없는 것 같아요. 동료이면서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뭔가를 나누고 있는. 그래서 저 이번 책 준비하면서 온라인 서점에 리뷰들을 뒤져보는데 아직도 희망을 놓지 않은 독자들은 늦게라도 빌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남편하고 애는 어떡하고. 근데 이게 정말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볼 때 어떤 커플을 응원하게 되는 거잖아요. 독자들이 이 관계에 너무 몰입을 해서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읽은 다음에 나중에라도 호프 자런은 빌과 결혼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도 보면서 사람 마음이 참 그렇구나. 예, 이 밀리에서는 랩걸이 특히 2030 여성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밀리의 한 줄평 써주신 것들을 몇 개 읽어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의외로 수상의 님께서는 모든 우거진 나무의 시작은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는 씨앗이었다라고 해주셨고요.
여름하늘과 연님께서는 나무의 일생과 함께하는 여성 과학자의 인생, 정신없고 열정적인 실험실을 옮겨놓은 듯하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원보영님께서는 좋아하는 일에 인생을 걸고 싶게 만드는 책, 우정과 인생의 해답을 주는 책, 딸에게 권하는 책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김신지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비슷한 리뷰가 있나요? 일단 의외로 수상해님께서 말해주신 그 문장, 저도 밑줄을 아주 진하게 그은. 맞아요. 모든 우거진 나무의 시작은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은 씨앗이었다. 이 대목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 챕터 자체가. 그래서 이 리뷰도 되게 마음에 와닿고, 그리고 마지막 원보영님께서 하신 얘기도 이게 일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생각하게 만드는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호프자런의 인생에서 일과 그 우정을 빼놓고는 말을 할 수 없는데, 그것을 사랑하는 이 사람의 태도가 전체에 걸쳐서 너무 아름답게 와닿는 책이기도 해서 이 문장이, 그런 문장이 있었어요. 사랑과 공부는 한순간도 절대 낭비가 아니라는 점에서 비슷하다. 이 문장을 제가 밑줄을 그으면서 정말 맞는 말이다. 맞말이다. 그렇죠. 사랑과 공부 아무리 힘들고 어떤 고난을 겪는 지점들이 있다고 해도 그 어떤 시간도 사실 허투루 쓴 시간이 아니고 낭비가 아니란 점에서 이 두 가지를 같은 선상에 놓고 이렇게 말한 것도 되게 와닿았어요. 우리는 흔히 꽃이 피거나 낙엽이 지는 눈에 띄고 특히 아름다운 식물의 시간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에 나무들이 가지를 앙상하게 드러내는 풍경에는 또 그 특유의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새로 돋아나는 이 싹의 에너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김신지 작가님은 나무의 시간 중에서 특히 좋아하시는 시기가 있다면 언제일까요? 저는 원래는 그 초여름에 그 새로 올해 난 잎들이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약간 너무 좋죠. 연두와 초록 사이쯤에 있으면서 그리고 5, 6월에 그 햇살이 그 사이로 들면서 그 변뉘라고 하죠. 그 변뉘가 비칠 때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사실 저는 제철 행복 쓰면서는 나무에게는 앞에 말한 문장과 비슷하게 나무에게 소중하지 않은 시간은 1년 중에 단 하루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오히려 사계절의 나무가 어떤지를 더 들여다보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봄에 이제 겨울 눈이 열리고 새순이 나오기 시작할 때도 좋고, 여름에 아까 말씀드린 순간도 좋고, 또 가을에 단풍 보는 것도 좋고, 겨울에는 겨울눈 관찰하는 것도 좋고, 이래서 나무를 되게 많이 사랑하는데 이 책 보면서 나무에 대해서 몰랐던 정보들도 많이 알게 돼서 그 점도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랩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랩걸 내용을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좀 부제 그대로 나무, 과학, 그리고 사랑을 담고 있는 책인데, 이 아버지 실험실을 드나들면서 나도 언젠가는 나만의 실험실을 가지고 싶어라고 과학자가 되기를 꿈꿨던 한 소녀가 사실 여성으로서 과학계에서 자리를 잡기까지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여러 가지 편견이나 또 수없는 시행착오들을 거치면서 그 나무를 이제 연구하는 과학자로의 삶을 쭉 살아오는 일대기처럼 느껴지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까 계속 얘기한 것처럼 이 호프자런이 겪고 있는 관계들부터 또 나무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부터 또 일에 대한 태도, 이런 것까지 다 살펴볼 수 있는 어마무시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한 과학자가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일을 시작했고 지금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에 곁들여서 나무의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또 동시에 어떤 한 개인으로서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책을 읽을 때 되게 좀 재밌었던 게 책의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맞아요. 책 구성이 1부 뿌리와 이파리, 2부 나무와 옹이, 3부 꽃과 열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구성도 굉장히 재미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나무의 구성을 따라서 이런 전체적인 책의 구조가 잡혔을 텐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식물 이야기를 하다가 바로 그 다음에 자기 이야기가 붙습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얘기를 바꾸지 싶은데 읽다 보면 아 이거 같은 얘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이 책 구성도 어떠셨을지가 좀 궁금했어요. 너무 탁월한 선택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방금 말씀해 주신 1부, 2부, 3부의 그 구성이 사실 전체를 읽고 보면은 아 작가의 이 삶의 시간에서 유년기와 청년기와 장년기를 나눈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를테면 이 1부에서 뭐 뿌리와 이파리 부분에서는 이 유년기가 나오는데 유년기 얘기도 되게 좋아요. 네, 아빠의 맞아요. 그 실험실을 드나들면서 그리고 미국으로 이주한 북유럽 가정인데 저는 몰랐어요. 북유럽 사람들이 이렇게 저도 내밀한 의사소통을 가족들끼리 1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네. 서로의 감정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알아서 이렇게 각자의 삶을 좀 단독자로서 살아가는 듯한 느낌의 가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몰두할 수 있는 애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곳을 찾던 소녀가 찾아낸 세계가 이 과학의 세계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총명한 여자아이들이 유년기에 흔히 겪는 일들, 자기를 좀 깎아내야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야 이 스무스하게 좀 이 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미움받지 않기 위해서 나의 일부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법을 배우면서도 또 나의 본질을 배반하지 않기 위한 그런 혼란스러운 유년기를 보냈다. 이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는데 그러다가 대부분의 씨앗은 이 1년에서 길게는 100년을 기다려왔다는 이야기로 갑자기 그러니까요. 맞아요. 점프를 해서 무슨 얘기지? 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숲을 걸을 때 보이는 나무가 한 그루면은 그 바닥에는 나무가 되려고 하는 수많은 씨앗들이 사실 심어져 있고 그래서 아까 우리 얘기한 문장 모든 시작은 기다림의 끝이다. 우리는 모두 단 한 번의 기회를 만난다. 모든 우거진 나무의 시작은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은 씨앗이었다. 하면서 이 유년기를 보내던 소녀가 이제 과학계에 들어오는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맞아요. 삶과 연결을 시키는데 이 나무의 시간과 사람 삶의 시간을 계속 병치하는 구조가 너무 탁월한 선택이면서도 이 책을 아름답게 만드는 네. 요소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한 에세이 같은 거를 읽을 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걸 왜 알아야 되지?'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너무 남의 세상의 이야기고 나랑은 관계가 없는 이야기고 접점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기도 한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이 식물의 생장 주기라고 하는 것에 맞추어서 인간 자기의 삶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보다 보면 '아 나도 이런 시간을 거쳤어.' 같은 느낌이 드는 대목들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아 이건 정말 특이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저도 말씀하신 그 북유럽 출신의 사람들이 가정을 꾸렸을 때 그 가정에서 어떻게 의사소통하는가라는 게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이 가족은 굉장히 화목한 가족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 딸을 아껴서 자기 실험실에 자꾸 데려가서 같이 시간을 보냈던 거죠. 근데 같이 시간을 보낸다는 게 뭐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딸을 방치해. 각자 흩어져서. 네. 각자 흩어져서 있다가 집에 갈 때도 집에까지 걸어가나 그런데 그 시간이 짧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동안 둘이 한마디도 안 한대요. 각자 자기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시간이 있고 가족이 같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가족끼리 그냥 할 수 있는 일상적인 대화들 뭐 오늘 어땠니? 맞아요. 뭐 너 친구 뭐 누구랑은 어떻게 지내니? 뭐 걔네 어머니는 잘 계시니?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맞아요. 아무도 그런 것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묻지 않는 게 당연한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그런 어떻게 보면은 겨울이 길어서 바이킹들이 맞아요. 그 예, 부분 등장하죠. 오랫동안 그 집단 생활을 하면서 한정된 식량으로 그렇죠. 이렇게 지내야 될 때. 예, 말 많이 해봤자 싸우기나 하니까 그냥 조용하게 필요한 있는 거.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말을 안 하게 되었을지 모른다 이러는데 그렇게 또 읽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맞습니다. 전 경상도 출신으로서 우리 집안이 북유럽 가장 같았구나. 예. 서로의 심정적인 어떤 이 안보
전부에 대해서 잘 네. 그렇게까지 대화로 나누지 않는 그래서 북유럽과 경상도의 공통한 장르잖아요. 나중에 호프자론이 노르웨이로 이렇게 이주하거나 했을 때 혹은 잠시 여행으로 연구를 가거나 했을 때 그 대목도 인상 깊었어요. 거기에 있으면 내가 나 자신으로서 존재하는 게 이제 되게 자연스럽다는 게 누구도 자신을 냉정하다고 보지 않는 그러니까 북유럽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네. 근데 미국인 입장에서는 좀 차갑게 느껴지는 그런 면모들이 달라서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되게 은은하게 재밌습니다. 맞아요. 웃겨요. 그래서 이 책이 사실은 그렇게 웃기려고 정색한 것 같은 부분들은 없는데 그냥 무심하게 툭툭 던지는 얘기들이 생각할수록 되게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맞습니다. 읽다 보면 굉장히 좋아하게 됩니다. 랩걸에서 호프자런은 나무들 저마다의 생존 방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떡갈나무에게는 떡갈나무의 방법이 있고 칡과 새뜨기에는 그들만의 삶이 있다라고 다정다감하게 또 발랄하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이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살고 숲을 이루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하는 대목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나무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한다는 것이 이 책이 지닌 굉장히 중요한 매력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그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썼을까요? 아니 이게 글 쓰는 사람들의 직업병이야. 아 맞아. 뭔가 너무 재밌잖아요. 그럼 야 어떻게 이렇게 썼을까? 나는 이거 어떻게 해볼 수 없나? 이런 생각을 자연적으로 하게 되는 맞아요. 게 글 쓰는 일을 어불하는 사람들의 그러네요. 특징입니다. 직업병이네요. 네. 그 나무의 삶을 그럼 나는 무엇으로 쓸 수 있을까? 뭐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도 네.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책의 진짜 매력이 이 나무를 얘기하는데 계속 앞에 우리가 얘기한 그 모든 씨앗에 대한 얘기한 것처럼 이건 삶에 대한 이야기야라고 그냥 독자 스스로 알아서 전환을 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지점들이 너무 네. 많아서 그런 게 되게 좋았고 그리고 이 나무에 대한 정보들이 되게 그러니까 저는 이 책 보면서 생각했던 게 지극한 과학은 문학적이다라고 생각한 게 그냥 정말 이 사람은 덤덤하게 나무는 이러이러하다라고 말하는데 너무 시적인 거예요. 그 네, 문장들이. 맞아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시인이라면 이걸 보면서 이거 써먹고 싶다.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했던 게 이를테면 뿌리에서 뿌리로 이렇게 전달되는 신호체계가 있다. 이건 좀 지금은 많이 알려진 사실이긴 하잖아요. 이 겹뿌리에게 이게 네. 중심이 되는 뿌리가 이렇게 정보를 보내고 그 겹뿌리들이 이제 옆에 있는 다른 식물, 나무들과 서로 신호체계를 주고받으면서 위험에도 대비하고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소통을 하는 게 나무라는 존재다. 이런 거 등장할 때도 시나 동화를 쓰면 너무 아름답겠다라는 직업병이 발동을 하고 그리고 중간에 그 버드나무 이야기 나올 때 이 뿌리의 신호체계는 알려져 있지만 몰랐던 것이 이 공기 중으로도 그 신호를 보낸다는 건데 어떤 애벌레의 습격을 받아서 버드나무들이 한번 굉장히 병들고 죽은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 애벌레가 자기 잎을 갉아먹었을 때 이 애벌레를 병들게 하는 성분들을 만들어내서 이제 맞아요. 스스로를 보호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게 1, 2km 떨어져 있는 나무들에게도 그런 현상이 발견이 돼서 이게 뿌리로 전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공기 중으로도 그런 신호를 보내서 나무들이 사실 서로를 돌보고 구하고 있다. 너무 시적인 문장이잖아요. 정말. 그래서 그런 것에서 문학적인 아름다움도 느끼는 동시에 또 인간 삶에 대해서도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유를 하려고 쓴 문장이 아닌데 계속 삶에 대한 은유로 들려버리는 게 이 책의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책 말고도 그 어머니 나무에 대한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를테면 아바타 같은 영화를 떠올려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 나무들의 중심에 있는 한 그루의 나무가 있고 그들이 모두 소통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나무들이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이 삶을 더 나은 것으로 아니면 생존하기 좋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이게 인간 세계랑도 되게 비슷하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지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런 대목들이 이 책에는 정말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이야기들도 굉장히 좋은데다가 이 책을 보고 있으면 나무들이 정말 많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 약간 낯선 이름들도 등장하지만 그런 하나하나의 나무들이 다 제각
습기의 방식으로 살아남고 있구나. 지금 말씀하신 버드나무 같은 경우는 공기 중으로 그렇게 소통을 한다고라고 하는 것들도 자기한테 맞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특히나 버드나무는 이렇게 그 나무 줄기가 길게 늘어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람을 타고 무언가를 하기도 수월하겠구나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점들이 이 책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굉장히 감동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 과학적인 문체가 굉장히 문학적이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랩걸의 문체가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솔직하면서도 담백하다라는 느낌이 있고 감정보다는 나무의 생애 주기를 따라가면서 객관적으로 자연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또 그 안에서 우리는 굉장히 문학적이고 풍부한 이야기들을 길어낼 수 있게 됩니다. 문체 면에서 랩걸이 지닌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맞아요. 이 나무 생애주의, 사람의 생애주기, 그리고 식물이 겪는 변화와 작가의 삶의 변화를 계속 이제 병치시키는 구조와 방금 말씀하신 되게 담백한 문체 안에서 읽는 사람들에게 더, 그러니까 누군가 너무 감정적이면 저 사람이 너무 감정적이어서 독자가 감정적일 부분이 사라져 버리는데 이 책은 정반대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너무 담담한 기술을 하니까 독자로서는 계속 이 감정의 파고를 겪으면서 감동도 더 크게 느끼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래서 이게 되게 소설의 문체처럼 읽혔어요. 그래서 자꾸 조마조마해 하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읽게 될 정도로 그런 문장이 가진 힘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작가님은 어떠셨나요? 이 책에서. 저는 진짜 이 과학책 읽을 때 저도 마찬가지로 이거 너무 문학적인데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소설가 분들하고 인터뷰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이럴 때 이제 요새 어떤 책 읽으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 정말 많은 소설가 분들이 소설보다 이런 과학책 읽고 계시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근데 그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일단은 자기가 소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소설을 읽으면 어떻게 보면 영향을 받거나 이 방향이 바뀌거나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쓰는 것과 관계없는 그냥 자연과학의 뭐 동물의 생태라든가 식물의 뭐 생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글을 읽고 있으면 그들이 생존하는 방식, 자연의 섭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가 고민하고 있던 부분이 뚫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도 그런 비슷한 독자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 저는 이 책뿐이 아니라 전 그런 천문학 책을 그런 이유로 읽을 때도 되게 많은데 저도요. 예. 일단 천문학 책은 단위가 굉장히 큽니다. 무슨 몇 억 년 이런 식인 거죠. 뭐만 했다 하면 뭐 무슨 몇 억 킬로미터 막 이런 식으로 뭐 이게 얼만큼인지도 알 수 없는 광년 이런 식의 단위를 쓰잖아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 그 안에서 질서가 유지되고 있고 때로는 그 질서가 어떤 방식으로 바뀌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읽고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현실에서 고민하는 작은 것들 이번 달 카드 대금 네. 갑자기 숙연해지는 분위기. 그다음에 우리 집의 머리카락들 이런 각양각색이 나를 정말 쉬지 않고 신경 쓰게 만들고 때로는 불행하게 만드는 이 작고 세세한 하나하나의 것들에서 잠깐 시선을 돌려볼 수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게 이런 과학책을 읽는 즐거움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정확히 제가 과학책 읽는 이유와 정말 같은 것 같아요. 그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천문학 책은 이 평소에는 우리가 이 축척 자체가 이게 우리 삶 지금 여기 마포구 뭐 이렇게 맞춰져 있다가 갑자기 천문학 책을 읽으면 진짜 뒤로 우주로 이렇게 휙 물러나 버리잖아요. 근데 그 정도 거리두기를 하면서 정확하게 좀 자기 삶의 축적을 제대로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천문학 책 읽을 때의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럼 정말 나는 우주를 떠도는 그냥 먼지 중에 하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살아가면서 겪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이렇게까지는 집착할 필요가 없는 일이구나 하고 좀 더 마음의 안정감도 주는 것 같고 뭐 나무 랩걸처럼 나무나 식물에 대한 것 볼 때도 그냥 우리가
지구상의 이 긴 역사에서 그리고 이 많은 생물종 중에서 정말 일부구나라는 맞아요. 생각이 드니까 이제 그들의 삶에서 지혜도 배우고 그리고 좀 겸허해진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 작은 존재라는 걸 받아들일 때 오는 또 그런 마음 해방감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과학 서적들이 힐링 도서로 연말 힐링 도서로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그리고 뭐 정말. 새해 계획이나 올해를 돌아보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특히나 자연과학 도서를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에 있는 문장들 중에서 이 후프자런이라는 사람은 문장을 짧게 씁니다. 그리고 되게 단정적으로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 책의 또 매력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확실히 T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모든 식물은 잎, 줄기, 뿌리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런 문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전 이것도 약간 부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이런 인문학과 관련된 무언가를 하는 특히나 이런 뭐 글을 쓰거나 이런 직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정할 수 없다. 모든 식물은 뭐 잎, 줄기, 뿌리 세 부분 나눌 수 있다. 모든이라는 말을 붙여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진짜.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 환경에서 번창할 수 있는 식물은 단 한 종류밖에 없다. 바로 빨리 자라고 공격적으로 번식하는 잡초들이다. 인간들은 잡초밖에 살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잡초가 많이 자란 것을 보면 충격을 받은 척, 화가 나는 척한다. 라고 얘기하는 맞아. 것도 정말 단정적이고 약간 무시무시하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그 뭐라고 할까요? 독한 맛 같은 느낌의 독설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는데 그게 굉장히 정확한 언어라는 것 그리고 이것은 사실을 기술한 것일 뿐이라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하면 되게 읽으면서 뜨끔뜨끔하게 되는 부분들도 그렇네요. 있는 거죠. 그리고 과학자는 좋겠다. 단언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여기서 되게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결혼한 사람들 사이에서 30이 넘은 싱글 여성은 커다랗고 순한 집 없는 개에게 향하는 것과 같은 동정심의 대상이 되곤 한다. 맞아, 그 부분 기억나요. 그러니까요. 30이 넘은 싱글 여성 이렇게 젊은 사람을 두고 지금 뭐 하는 건가 자네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정말 유머를 치려고 쓰지 않았는데 그러니까요. 웃게 되는 부분이 많아서 네. 아직 랩거를 안 읽어보셨다면 여러분들 진짜 올 겨울에 꼭 랩거를 읽으셨으면. 네. 저자가 호프자런인데요. 과학자이자 작가이고 지금은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교 지구 진화 및 역학센터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타임이 선정한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뭐 저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저자의 생애 주기가 책 내용 본격적인 식물 이야기하고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 이력 자체를 눈여겨보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책을 쓸 때는 뭔가 하와이에 있는 대학교에서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던 그런 걸로 보여서 이 이력 중에서 혹시 인상적인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저는 일단 연도가 나올 때마다 놀랐던 것 같은데 94년에 석박사 조교가 됐다고 막 이러면서 맞아. 아니 지금도 세상이 이 지경인데 그때는 이제 여성으로서 과학계에서 자리를 잡는다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그게 읽으면서도 지금 2024년이 아니라 1994년 시점에 이 사람이 겪어야 했던 것들이 네. 잘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쓰여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이 책에는 그게 큰 부분으로 다루진 않지만 중간중간에 이 만연한 성차별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일화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부분 보면서 정말 이 누군가가 여성 선배가 과학계 안에서 자신이 겪었던 것들을 먼저 책으로 써서 이렇게 기록을 해주는 것 자체도 너무 소중하다는 네. 생각을 했고요. 이 안에서 등장하는 이야기 중에 이 과학계에서 일한다는 것 자체가 그 징검돌에 비유하는 부분이 네. 있었어요. 그래서 잠깐 읽어보면 우리 모두 일하며 평생을 보내지만 끝까지 하는 일에 정말로 통달하지도 끝내지도 못한다는 사실은 좀 비극적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 대신 우리의 목표는 세차게 흐르는 강물로 그가 던진 돌을 내가 딛고 서서 몸을 굽혀 바닥에서 또 하나의 돌을 집어서 좀 더 멀리 던지고 그 돌이 징검다리가 되어 누군가가 내디딜 다음 발자국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 문장을 이제 연구에 비유해서 썼지만 사실은 다음에 오는 여성 후배들을 생각하면서 쓴 문장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책 이후에도 여러 칼럼이나 인터뷰에서 꾸준히 과학계 내 성차별에 대해서 이 발언을 해온 사람이어서 자신이 이 책을 쓰고 또 여기 정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성 후배들 다음에 올 과학자 후배들에게 진검도를 놓아준 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좀 감동적인 데가 있었어요. 호프자런이 어렸을 때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런 대목이 있거든요. 자기가 어렸을 때 살아있는 여성 과학자를 한 명도 알지 못했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맞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나는 나중에 뭐가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 주변의 어른들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어른들이 나랑 같은 성별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느낌이 든다든가, 아니면 남자들은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여성들은 그렇지 않지라는 생각이 든다든가, 이런 시간을 먼저 겪었던 사람으로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진검도를 놓는 이런 일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고, 그 이야기에서 되게 좋은 건 그런 거죠. 이를테면 내가 힘겹게 놓은 돌을 내가 밟아야 되기 때문에 놓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밟을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돌을 놓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생각은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계뿐 아니라 어디에서나 일하는 여자들이 경험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반대되는 게 왜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사다리를 걷어찬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완전 반대되는 얘기로. 그러네요. 그래서 사다리를 걷어차서 이 구호는 다음 사람이 못 올라오게 만든다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다음 사람이 다음 발을 내디딜 수 있게 진검도를 놓아주고 그렇게 한 명씩 한 명씩 해나가는 사이에 점점 더 멀리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읽으면서 굉장히 고무적이었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전 그래서 약간 이런 다양한 직업군에 있는 여성들 에세이 읽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몰랐던 직업 세계도 알게 되고 해서 또 에세이 어떻게 읽을까 좀 고민하는 혹시 이 청취자분들이 계시다면은 직업 세계 다룬 에세이들 한번 보시면 맞아요. 아, 이렇게 일하는구나. 이런 뭐 학예사라든지 네. 그런 분들이 쓰신 에세이 보면 정말 몰랐던 정보가 많이 담겨 있고 해서 그것도 또 하나의 독서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게 꼭 그 직업을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정말 세상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일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학예사 같은 일을 알게 되면 내가 무슨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갈 때에도 예전하고는 약간 다른 느낌으로 그 공간을 볼 수 있게 되는, 눈이 넓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직업 세계를 중심으로 책을 읽어보는 것도 저 역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프자런이 자기의 아픈 이야기도 솔직하게 털어놓거든요. 네. 조울증 이야기도 있고, 출산으로 인해서 자신의 실험실에서 쫓겨났을 때의 절망에 대한 것, 또 아이에게 좋은 엄마가 될 수 없으리라는 불안에 대해서도 적었습니다. 에세이를 쓰면서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 또 무겁고 어두운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할까라는 건 에세이를 쓰는 저자에게 공통된 고민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떠셨어요? 이게 또 앞에 우리 호퍼자런의 문체나 이 문장을 쓰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과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게 감정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떤 감정을 토해내듯이 쓰는 거는 일기에 가깝고, 이게 에세이가 된 상태에서는 그 고통을 자기 언어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더 울림이 큰 것 같고,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호프자런과 같은 비슷한 사건을 겪지 않았어도 다 자기 삶에 있는 문제에 결국 빗대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만드는 그런 효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들이 전 솔직하게 쓰인 글을 누구나 좋아하겠죠. 네. 저는 좋아하는데요라고 하니까 네, 누구나 네. 좋아할 텐데 진정성. 네. 그렇게 털어 놓았을 때 결국 각자가 자기 고통을 들여다보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고통 다음을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책에서도 호프자런이 그 학회를 향해서 가다가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는 바람에 그 빙판길에서 차가 완전히 전복되는 네. 사건이 있는데 그 뒤가 굉장히 담담하게 갑자기 속도가 그러니까요. 저기요. 전개가 되면서 그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건데 그걸 통해서 깨달은 게 학회로 가는 길이었어서 더 그럴 것 같아. 자기가 그 늙은 교수들에게 학회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그 인정 욕구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같이 일하는 빌 같은 동료들에 대한 신의인 것 같다 하면서 오히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자기가 지키고 싶은 것을 지켜내려는 사람으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 랩걸 전체가 더 감동적인 서사인 것 같아요. 네. 랩걸에서 특히 좋아하시는 대목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전 아무래도 빌과의 그렇게 나무 얘기를 좋아했지만 네. 빌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부분들인데 왜냐하면 그 부분들이 결국 책 전체와 관통한다고 생각하게 만든 게요. 저는 이 책에서 호프 자런을 자기 자신으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게 만든 게 나무와 빌이라는 생각을 네. 했어요. 나무는 좀 더 사려 깊은 존재로서 그걸 연구하면 할수록 되게 자연스럽게 물이 스미듯이 호프자런에게 삶의 태도를 알려준 것 같고 빌은 그럴 때 옆에서 너무 어떻게 정말 이런 친구가 있을까라는 정말. 생각이 들면서 호프자런에게 그냥 너가 너여도 돼. 나는 그래도 계속 네 옆에 있을 거고 그런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거야를 말하지 않아도 계속 느끼게 해주는 친구인데 그 호프 자런이 빌에게 그런 이야기를 이제 전하고 싶어하는 두 대목이 등장을 하잖아요. 네. 하나가 알래스카에 연구하러 갔을 때 이제 빌은 손가락이 10개가 다 있지 않아서 네. 그것을 오랫동안 되게 상처로 품고 있었던 맞아요. 사람인데 그 연구하러 가서 좀 쉬는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친구들이 이제 학창 시절에 괴롭혔을 법한 걸 유추할 수 있는 이야기 그리고 자기는 사실 저런 무도에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라고 해서 호프자런이 그럼 여기서 춤춰봐 라고 하면서 네가 춤추기 위해서 우리가 알래스카에 온 것 같아 라고 맞아. 말하면서 춤춰보길 권하는데 빌이 거절하지 않고 그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오는데 영화로 만든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그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춤추는 빌을 보면서 나는 빌의 바로 앞에 앉아서 고개를 쳐들고 그를 바라봤다. 빌이 지금 하고 있는 일. 빌이라는 인간 그리고 그 순간의 모든 것을 똑바로 목격하는 증인으로서 그를 바라봤다. 그곳 세상의 끝에서 그는 끝이 없는 대낮에 춤을 췄고 나는 그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닌 지금의 그를 온전히 받아들였다. 라고 하는 대목이 등장을 하고 뒤에 가면은 추운 데를 좋아하나 봐요. 이번에 아일랜드에 갔어요. 이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알래스카에서 한번 이런 장면이 있고 그 다음은 빌이 이제 아버지를 잃고 나서 너무 큰 상심에 빠져 있을 때 이 호프자런이 우리 아일랜드로 잠깐 이렇게 식물 연구 여행을 가자 하면서 불러서 아일랜드에서 만났는데 거기서도 빌이 이제 자기는 이제 부모가 돌아가시는 것만큼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는 실감이 드는 일이 없어라고 말하니까 호프자런이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자기가 있는데 자기라는 친구가 있는데 저런 생각을 하고 너무 큰 슬픔에 빠져 있는 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고 쓴 문장이 있는데요. 내가 숨을 쉬는 한 그가 배고프거나 춥거나 엄마 없는 아이처럼 살지는 않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게 해주고 싶었다. 두 손이 다 있지 않아도 주거지가 불명확해도 폐가 깨끗하지 않아도 사회적 예절이 부족해도 사람들이 좋아하고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명랑한 성격이 아니더라도 상관없다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된다 하더라도 내 첫 임무는 세상의 구덩이 하나를 파고 빌이 들어가서 괴팍한 자기 모습 그대로 안전하게 살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될 것이다. 라는 문장이 등장하는데 이 구덩이가 사실 빌이 그 친구들에게도 소외받고 가정에서도 그렇게까지 부모님과의 물론 유대관계는 있었지만 이 장애에 대해서 네. 되게 힘들어하는 청소년들 보낼 때 집 앞에 마당에 구덩이를 파고 한동안 거기서 살았다고 이야기한 그 과거의 이야기를 떠올리면은 호프자런이 여기서 나는 내 첫 임무는 네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일을 겪더라도 너 하나가 너의 괴팍한 모습 그대로 살 수 있는
있는 구덩이를 마련해주는 이리아가 너무 감동적인 우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 호프자런이 자기 자신으로 이 연구를 하면서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만든 것 자체가 필이라는 존재와 서로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받아들여주는 경험 때문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해주신 대목들, 그러니까 빌과 관련된 대목들이 랩걸에서 정말 하나하나 다 주옥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빌의 장애가 오른손에 있는데 빌이 또 오른손잡이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친구가 어떻게 자기와 함께 커리어를 이어가고 연구를 해나가고 또 성장해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한 대목 한 대목 나올 때마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서 그냥 한때 친했던 친구를 추억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 지금까지 연결되고 있는 이 사랑과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대목들이 다 너무 아름답고 좋은 거죠. 그리고 부럽기도 하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저는 이 책 보면서 나무들 이야기가 되게 좋았는데 그중에서 저는 버드나무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버드나무 같은 경우는 소설, 특히나 이제 그런 동양 소설들 보면, 역사물 같은 거 보면 버드나무가 보통 물가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밤에 보면 약간 큰 거인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물가에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종종 그런 버드나무를 이제 우는 사람, 그러니까 우는 어떤 요괴가 물가에서 울고 있어 같은 식의 이야기의 설정으로 등장한다든가. 귀기가 서려 있네요. 예, 예. 게다가 이제 바람이 불면 굉장히 긴 나무 줄기가 이렇게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도 되게 좀 요사스러워 보이는 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인간들은 이 나무를 또 해석해온 바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나무 자체의 특성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히커리와 칠엽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자라다가 몇 주 후에는 생장을 멈춘대요. 그리고 성장을 멈추고 포플러는 4개월 정도 쑥쑥 자란다고 합니다. 근데 버드나무가 제일 많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짧아지는 가을에도 성장을 멈추지 않고 동장군이 몰아칠 때까지도 계속 자라서 6개월 동안 성장을 계속해 나간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러니까 내가 그런 보아왔던 수많은 되게 호젓하고 아름다운 물가에 있는 버드나무들이 그렇게 쑥쑥 자라서 다른 나무들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나무들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게 우리가 실제로 생활하면서 보게 되는 현실의 나무들을 재발견하게 되는 계기 같은 게 되지 않을까라고 맞아요. 생각하게 된 대목들도 많아서 되게 좋았습니다. 맞아요. 사실 과학책 읽을 때 그 얻는 즐거움 중에 하나가 세상이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생물들이 어떤 생애 주기와 또 어떤 생존 방식을 통해서 지금 저 모습을 하고 있는지 좀 세상의 구성 원리 같은 거를 알게 맞아요. 되는 그 기쁨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저 최근에 버드나무 보면서 다른 나무들은 이파리가 다 떨어졌는데 버드나무는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 봄에 가장 먼저 잎을 틔우고 아주 초겨울까지도 사실은 맞아요. 푸른 잎이 있어서 인간에게 1년을 살면서 되게 길게 그 푸름을 보는 즐거움을 주는 나무여서 저도 버드나무 되게 좋아해서 여기서 버드나무 등장할 때마다 역시 멋있는 나무였어. 근데 버드나무 입장에서는 인간 F들이란 그러니까요.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책 보다 보면 자연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감동적이고 매력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연에 대해 글쓰기, 자연에 가깝게 지내기가 우리에게 주는 매혹은 무엇일까요? 네, 아까 소설가 분들은 이렇게 자연과학 서적 읽으면서 작업하신다고 하신 얘기 들으면서 그래서 소설에 한 번씩
그런 어떤 이야기 같은 게 인용돼 있을 때 네. 이런 얘기를 어떻게 아실까? 그러니까 맞아요. 하잖아요. 근데 다들 이렇게 그렇죠. 알게 되는 저도 랩걸 보면서 이건 나중에 어디 써먹고 싶다. 네. 이런 정보들을 절로 알게 되니까 그게 정말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자연에서 계속 결국은 인간의 나와 연관되어 있는 무언가를 맞아요. 찾아내는 거죠. 인간의 삶으로 읽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좀 이 자연을 바라볼 때 결국 독법 같은 것이어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는 우주에 대한 책 읽으면서는 난 이 광활한 우주에 먼지 한 톨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면 랩걸 읽으면서는 나도 그냥 하나의 물주머니구나. 이 책에 등장하잖아요. 맞아. 모든 식물 세포 하나하나는 사실 물주머니, 네. 물 어떤 상자 같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가뿐해지는 마음도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자기 위치, 아까 축적 같은 거 얘기했지만 그런 것을 좀 새로 고침하게 해준다는 의미에서 자연과학 서적이 좋죠. 작가님 어떠세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식물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같은 것들도 되게 여러 가지 생각해보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눈이 많이 내리면 식물들은 어떻게 살까라는 것도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눈 속에서 사는 식물들에게 겨울은 여행이다라는 문장이 등장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정말 시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식물이 여행하는 방법은 공간을 이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그 문장 좋았어요. 네. 대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건을 하나하나 경험하고 견뎌내면서 시간을 통한 여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뜻에서 겨울이라는 건 특히 긴 여행에 해당하는 것이고 나무들은 오지를 긴 시간 여행하는 여행자들에게 주어지는 조언과 똑같은 조언을 따른다는 거예요. 짐을 단단히 싸라는 조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보고 있으면 그렇구나. 우리가 여행할 때는 장소로 옮기는 것만 생각하는데 장소로 옮기지 않아도 시간을 경험하는 것 역시 긴 여행이 될 수 있구나. 거기에도 준비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식의 깨달음이 이어질 수 있는 책이라는 거 계속 읽어도 이것도 이랬구나. 저건 저렇구나라고 하는 식으로 계속 발견하게 되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호프자런이 쓰는 글을 언제까지고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는 거죠. 그런 게 굉장히 좋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책에 등장하는 말인데요. 식물을 다루다 보면 자주 겪는 일이 시작과 끝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식물은 반으로 갈라놔도 뿌리는 몇 년을 더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싹은 줄기로 줄기는 잔가지로 그중 운이 좋은 잔가지는 굵은 가지로 크고 건강한 굵은 가지는 몇십 년을 버티면서 결국 이전만큼 녹음이 우거진 나무로 성장한다. 어쩌면 누군가가 베어버리려고 한 것 때문에 더 우거진 나무가 될지도 모른다. 이런 대목들은 사실 우리가 살면서 모든 게 순탄하길 바라잖아요. 조그만 역경도 없었으면 좋겠고 항상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시작과 끝을 구분하기 어렵다. 죽은 것처럼 보여도 죽은 것은 아니고 죽이려고 했던 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크게 성장할 수도 있다 같은 이야기를 읽고 있으면 이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과소평가하면 안 되겠구나. 나무에게도 인간에게도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대목들 하나하나가 되게 다시 읽으면서도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읽고 나면 좀 씩씩해지는 기분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나무가 나무로 살듯이 나도 그냥 나로서 잘 살아야지. 내 생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책이기도 했어요. 네. 이 책을 재미있게 읽으신 분들께 비슷한 다른 책을 권해주신다면 혹시 있을까요? 호프자로의 다음 책은 새로 나온 신간을 읽어보셨나요? 저 아직 안 읽어봤어요. 저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호프자로의 이야기는 언제까지고 읽을 수 있을까요? 하고 둘 다 읽지 않았다. 네. 우리 함께 그 책을 독서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목이 지금 나는 풍요롭고 아무튼 그런 책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너무 웃겨. 아무튼 우리 함께 읽어보고요.
호프자런으로 검색해 주십시오. 네. 네. 알래스카 얘기나 이런 또 연구 과정이 드러나서 그런지 전 이 책 보면서 호시노 미치오 이 여행 그 사진 작가면서도 산문을 많이 남겼던 네. 호시노 미치오 저작들이 떠올랐는데 알래스카 바람 같은 이야기, 여행하는 나무 등의 책이 있어서 호시노 미치오가 알래스카의 자연을 되게 오랫동안 그 사진으로 담아온 사람인데 그렇게 사진을 찍게 되기까지의 시작의 과정도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거기 가서 알래스카가 정말 혹독한 땅에서 여기 호프자런과 빌이 잠깐 몇 개월 동안 연구하러 간 것처럼 그냥 경비행기가 그 얼어붙은 벌판에 네. 내려주면 3, 4개월 뒤에 올 네. 때까지 거기 계속 머물면서 비박 같은 걸 하면서 사진을 찍는 그 과정에서 좀 경이로운 자연의 동식물을 만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도 읽고 있다 보면 한 사람의 생애와 또 이 자연에 대한 묘사들이 겹쳐지면서 되게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랩걸 읽고 좋으셨다면 호시노 미치오 저작들도 한번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많은 분들이 또 아시는 책이겠지만 그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예, 이 책 같은 경우도 그런 과학적인 이야기 그리고 어떤 한 개인의 이야기를 병치시키면서 진행시키기 때문에 과학 이야기 너무 정색하고 과학 이야기 하는 책은 어려울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라고 하면 랩걸이나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나 둘 다 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김신지 작가님과 랩걸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이 책 다시 읽으면서 다시 읽는데 어쨌든 400페이지가 넘잖아요. 제가 집중력도 도둑맞고 네. 도파민에 절여져서 저런. 400페이지 넘는 책을 요즘 잘 읽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그러면서도 사실 오후 내내 읽었어요. 그러면서 한 생각이 진짜 책을 읽는 건 시간을 여기에 쓰겠다고 결정을 하는 일이구나 그럼요.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결정을 하고 책을 읽는다는 게 되게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다들 유튜브 요약본으로 어떤 책을 접하시거나 뭐 이렇게 대충 책 속에 훑어보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어떤 시간을 오롯이 이 책 한 권을 다 읽는데 쓰면서 삶의 시간을 나는 여기에 쓰기로 결정하겠다 하는 것도 되게 아름다운 일이라는 생각을 유난히 했어요. 이번에 이 책을 보면서. 그래서 그런 즐거운 독서 경험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요약본 같은 걸 진짜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오늘 예를 들면 우리도 요약했네요. 네, 우리도 요약한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야기를 하면서 책 속에서 좋았던 대목들을 낭독을 꽤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읽어보시면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인용하거나 뭐 낭독하거나 이런 문장들은 그 자체로 좋은 문장이고 그 자체로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보통 발췌해서 낭독하고 소개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책을 막상 읽어보면 그 앞뒤에 있는 걸 같이 읽어야 이 대목이 진짜 좋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좋은 부분만 따서 한 문장, 두 문장 보는 거랑은 또 다르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꼭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작가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랩걸이라고 하는 책은 연말연시 같은 때 마음을 가라앉히고 새로운 결심을 하고 이런 시기에 읽기에도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독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각자 듣고 계신 플랫폼에서 댓글 또는 리뷰로 리딩 케미스트리에 대한 의견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리딩 케미스트리는 매주 월요일 업데이트됩니다. 다음 월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